봄에는 떠나요. 올봄 여행은 어디로 가지 대신 뭘 하러 갈까?로 시작해보세요.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2019 봄 여행 주간을 놓치지 마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 궁금증 때문에 모셨고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 일본도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들 규제예요.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세금이라든지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조금 이제 수요층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를 좀 꼼꼼히 분석해 봤더니 이 뭐 세금 규제도 세금 규제지만 오히려 세금 규제보다는 대출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좀 거래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투기적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한 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대출보다는 조금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지 요 시장에서 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출 쪽으로는 이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출 전문 무슨 그런 뭐 조직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시는데 이 일반인들과 은행 사이에서 이런 대출 문제들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대출 이제 전문 뭐 상담사라고 하시는데요. 그 분 중에서요, 특히 이제 부동산 분야만 특화돼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자자셨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뭐 일반 매매든 경매든 뭐 전세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늘 공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강의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많은 대출을 또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제안해 주시고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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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요. 유튜브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 중에서 제일 미인이세요. 녹음으로 가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나보고 또 어디 미인 있어요?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네. 요즘 거래가 조금 네. 줄은 건 사실이에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만 거래가 없나요? 제가 여쭤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뭐 가볍게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중개업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한 3팀 정도가 폐업을 하셨어요. 진짜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시겠다며.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회사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1월달, 2월달 비해서 올 1월, 2월달이 거래 급감했고 3월달에 1, 2월보다는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출해보신 거 맞아요. 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향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1월, 2월에는 정말 거래가 없었어요. 물론 겨울이기도 하고 3월이 제일 뜸했고요. 요번 달 말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계약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부동산 좀 시장이나 경기가 살아난다고 봐도 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계약서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싸게 잘 사오신 분들, 금매 위주로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차피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그런 수요인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사오시는 거 보면 와 정말 싸게 잘 샀구나. 이런 것만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못 보시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싸고 좋은 것들인데 아마 싸고 좋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다 주택자들 경험이 같은 없으니까. 경우, 경험치가 많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이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정기 때는요. 네. 이 부자들이 더 좋아해. 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받던 개인 돈으로 사던 그렇죠. 예,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맞아요. 물건이 싼 걸 알잖아요. 근데 그죠. 일반인들은 이게 싼지 그냥 더 빠질 것 같고 불안하기만 하고. 맞아요. 정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은 뭐 무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가 됐든 다주택자가 됐든 네.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물건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 다주택자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예, 팔중의 세상 답사기가 다 주택자의 눈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바쁜 분 모셨으니까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1부, 2부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1부는요. 지금 네. 일단 주택이 문제니까 주택 가지고 그렇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무주택자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1주택자들이 있을 거고요. 네.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을 새로 사는 게 있을 거고 전세 자금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서 1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2부는 네. 좀 이게 좀 개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토지, 오피스텔도 상가. 있고 예. 네. 다세대 빌라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경매도 좀 궁금하고 네. 토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것들 좀 2부에서 나눠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네. 주택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제일 지금 비율이 많은 게 뭐냐면은 1주택자인데 이사들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9.13 대책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많이 달라요. 1주택자는 네. 그냥 내가 팔기만 하면 돼요.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네. 9.13 이전이나 이후나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기 이게 LTV나 DTI나 뭐 이런 것들 주지 그런 않았어요? 거는 똑같아요. 예전하고. 예, 예전에도 서울은 LTV가 40%였어요. 아, 원래 40%였어요. 네. 70% 아니었어요? 아니요. 언제 40% 준 거예요? 그 70%는 파리 대책 전이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예전은 예전은 그렇죠. 그 문재인 파리 대통령 대책. 취임하기 전에. 예, 그죠. 예. 지금 우리가 9.13 대책으로 바뀐 거는 LTV 40은 그냥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3년 전하고 똑같은 건 그렇죠. 아니잖아. 예전에 그 70%는 네. 전설의 고향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그냥 몇 년 40%.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맞아요. 뭐냐면은 1주택자들이 이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년 사고 팔았다 하는 분이 아니라서 이게 보통 5년, 10년 정도 갖고 계시다 파시는 분들이어서 네. 이전에 받았던 대출하고 좀 비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그만큼 못 받죠. 그렇죠. 5년 못 전만큼. 받죠. 그 70%는 이제 잊으셔야 되고요.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좀 작은 걸 사시면 가능한데 요즘 서울 집값이 작다고 하면 예. 뭐 6억 이하, 6억 이하. 예, 6억 이하, 7천 이하 소득. 소득이 깜짝 7천, 놀랐네. 부부합산 소득 예, 7천 이하. 그렇죠. 예. 이러시면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보금자리 이게 어떤 거예요? 보금자리론. 네. 이거는 그 정부에서 하는 상품이잖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그쵸, 그쵸. 대신 그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네. 최대 한도가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을 사도 66이 36 원래 예. 60%와 3억 중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천 해주면 좋은데 네. 3억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억짜리 집을 사면 딱 맞아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5억 주택을 예. 사게 되면은 3억이니까 그렇죠. 5, 6에 30, 60% 나오는 60%, 거죠. LTV 60%. 네, 만약에 한 4억짜리 산다. 네. 그러면 47이 28. 28. 네, 이게 1주택자 말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율도 싸요? 금리는 지금 3.13%? 3.13%. 30년 고정금리. 아, 그래도 싸다. 예, 근데 3.13. 여기에 따라서 또 뭐 그게 있어요. 뭐 다자녀냐, 뭐 다문화냐, 뭐 이래갖고 네. 할인되는 폭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네. 그러시면 보금자리론, 1주택자까지도 보금자리론은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집을 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6억 이상의 집을 원하시거든요. 서울에도 뭐 일단 뭐 새 아파트 빼고는 기존 그렇죠. 아파트 예, 뭐 뭐 강북 쪽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노도강 분들은 금강교는 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예. 예, 보금자리론을 노려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아. 좋죠. 한도가 어우, 예. 좀 많이 나오는 편이 3억까지는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건 LTV가 60. 6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쵸. 서울에서는 네. 되게 이례적인 그렇죠. 비율이네요. 그리고 3억까지. 근데 이제 조건이 6억 원 이상 이하고 이하. 이게 매매 그러니까 이게 음. 실제 시세인 거죠.
공시가격 아니고 매매가로. 네, 매매가하고 시세 중에 낮은 걸 또 적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낮아야 돼. 그 시세라고 하는 거는 KB 시세. KB 시세. 다른 은행들도 KB 시세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한국감정원 시세까지 3개를 봐요. 아, 한국감정원? 그럼 제일 낮은 거 봐요? 제일 낮은 거. 그럼 KB랑 감정원은 어떻게 낮아요? 보통 감정원이 낮죠. 감정원 시세로 맞추겠네. 그렇죠. 아, 이 감정원 진짜 네, 도움이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비한 건 아닙니다. 네, 한국감정원 시세를 그리고 소득이 7천 이하인데 부부 합산. 근데 맞벌이 월급쟁이 분들은 대부분 넘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예. 또 뭐 조금 한도를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 올리기도 하고. 그 맞벌이 아니고 1인, 그러니까 그 외벌이면요. 외벌이면 그분 소득만 보면 돼요. 그것도 7천이에요? 그렇죠. 7천? 그러니까 차라리 외벌이가 낫죠 여기서는. 아니면 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이 집을 사시잖아요. 그럼 혼인신고 전에 네. 한 분 소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팁이네. 그렇죠. 보통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1년 네. 정도 있다가 신혼 그렇죠. 혼인신고 늦게 하시는 거죠. 예, 요즘은 네. 혼인신고를 또 안 하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이것 네.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또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 또 집이 합산이 돼 버리니까. 그럼 이제 서울 말고 또 네. 신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 정도 비율 똑같나요? 만약에 거기는 뭐 5억 분당이라든지 뭐 예. 일산이라든지 이런데 똑같죠. 똑같고. 네, 똑같아요. 금액이 거기는 나오는 이제 거죠? 예. 5억 이하. 아, 거기 또 5억이야. 네, 그래서 그러면 또 보금자리로는 상한선이 또 3억 원 이하로 또 더 떨어지나? 3억 이하. 3억 똑같아요. 이하. 예, 그건 됐네요. 네, 네. 일단은 무주택자들 분 중에서 혹은 1주택자 분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처분 조건으로 예, 가능하시니까 예. 보금자리로 하실 수 대상이 있는 되면 분들은 보금자리로. 예, 지금 LTV가 6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1주택자들은 지금 서울에서 네. 대부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니까 그렇죠. 지구니까 이제 40%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40% 내에서 40%. 예, 대출을 받는데 네. 이게 뭐 요즘 또 뭐 DSR인지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더 주는 거예요, 40%에서?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주택에서 DTI를 보게 되어 있어요. DTI? 예, 근데 DTI가 음. DSR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요. 아. 예, 그래서 DTI를 충족하면 대부분 DSR은 충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DTI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 네. 대비 그쵸. 대출의 비율인데 네. 내가 내가 연봉이 한 5천이야. 네. 그러면 DTI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DTI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40%니까 음. 내 원금하고 이자를 낼 때 그 40%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장기로 해요. 주택은 35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맞춰요. 소득 5천 정도면 계산을 해볼까?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웬만한 집은 다 거의 해요. 3억 이상 정도. 네, 다 강남에 있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가능합니까? 그럼요. 근데 강남에 이제 만약에 뭐 20억짜리 산다 이러면 안 나오고요. 네. 20억짜리 살려면 우리가 DTI가 지금 LTV 40%만 해도 8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면 연봉 1억 정도는 넘어야 돼요. 아, 1억 조금 넘으면 네. 요새 맞벌이에서 1억 넘으신 분들 많을 것 많죠. 같아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겠네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서 그렇지 네. 대출은 또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세전입니까 혹시? 세전. 세전? 네. 아, 그러면 또 그렇죠.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예요. 그리고 네. 그 혹시 뭐 급여 명세서가 더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뭐 최근에 급여 명세서가 더 높다. 그럼 높은 거 그냥 가져오시면 네. 다 인정해 드리니까 그건 편하게 아, 급여 명세서가 네. 나오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또 반대로 쓰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로는 또 소득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낮은 걸로 예. 막 예, 그러네요. 회사에서 일단. 띄워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네.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투명하게 각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 좋아요. 딱 소유 있으면 딱 그냥 한 번에 끝나는데 그렇죠. 자영업자 분들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소득 증빙은 좀 어떻게 해요? 힘들죠. 왜냐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 그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비용 처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비용을 쓰시는 것도 있고 해서 소득이 뭐 한 1,500 막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가? 네. 많아요. 연가? 네, 연 1,500, 연 2,000 막 이렇게. 이거 보금자리로 받을 수 있겠네, 그분은. 가능하시죠. 예. 네. 근데 네. 그런데 또 너무 적으니까 DTI가 안 맞아요. 아, 그건 또 소득이 적으니까 DTI가 안 나오는구나. DTI가 안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금자리론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신고소득일은 인정을 안 해요. 신고소득이 뭔지 아시죠? 카드. 신용카드. 아, 네, 이거는
월급장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 전용이네요, 거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대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면 네. 우리 일단 40%잖아요. 40%? 서울 40%. 그렇죠. 네,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소득은 DTI 앱 깔아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DTI도 40이에요. DTI도 40. 네, 그래서 요거 충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연봉이 1,500이다. 만약에 두 분 합산해서 1,500이에요. 네. 그러면 두 분 합산 소득이 2,400 이하인 경우는 네.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신 분들. 어. 네, 그러면 연봉 최고 5,000까지 인정해드려요. 많이 쓰시면. 아.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실히 월급 이게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대출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친구 5,000밖에 소득은 안 나온다고 5,000밖에 하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보통 자영업하신 분이 돈 더 많이 벌 텐데. 그러게요. 저희 왜 이제 그 예. 소득 금액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그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전문직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 의사라든지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소득 신고가 예. 정말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소득 금액 증명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매출액이 뭐 한 20억이다. 하긴 세금 계산 썼고 그럼 네, 그러니까 20억 매출액 20억인데 뭐 비용 뭐 한 17억. 뭐 이래서 소득 3억 예.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예, 지금 이제 LTV하고 DTI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LTV는요 그 주택 시세 대비 나오는 비율인 거고요. DTI는 그 소득, 그러니까 연봉이었죠, 연봉. 그렇죠. 연봉 대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계신 게 내가 뭐 연봉이 5천이면은 DTI가 그 2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죠. 예. 그건 다른 계산 방식이 있으니까 꼭 그쵸. DTI 계산기를 꼭 계산해 보시면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LTV만 눈에 보이는 숫자가 딱 나오는 것들이고요. DTI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 아, 그래요?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가 이제 생활 안정자금. 네. 이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LTV 40%는 우리가 신규로 주택을 매입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생활 안정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거에 대한 차이가 없었어요. 내가 신규로 하던 살던 집으로 대출을 받던 그냥 70%씩 다 나왔잖아요. 생활 안정자금이 뭐예요? 생활 안정자금은 그야말로 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지가 3개월이 넘은 집들. 네. 예, 그런 집들은 네. 이제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 신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생뚱맞게 우리가 대출 왜 받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유를 묻지 않고 나가려면 1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이제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억. 담보대출이 아닌데 그럼? 그렇죠. 내가 10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생활 안정자금 받으려면 1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다 상환해 버리고 네. 대출을 추가 받으려고 하면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요? 네, 맞아요. 대출을 갚으면 내가 지금 대출을 상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되겠구나. 상환하시면 안 못 되겠구나.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때는 네. 각서를 쓰잖아요. 네.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쓰게 돼 아니 있어요. 1억은 저도 집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생활 네. 안정자금이 네. 되게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금자리로 말씀드렸고요. 이건 6억 원 이하, 네. 7천만 원 이하 소득이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LTV 서울 같은 경우는 40% 내에서 DTI 40%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에서 일단은 무주택자들이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 나오는데 네. 지금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증명까지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기존에 대출이 없으셨던 분들이 생활안전자금 대출로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1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 사실 때 대출 받아 저희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소유권 이전하기 3개월 전에 예. 예, 다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뒤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사업자금 막 쓰시고 그럴 때. 예, 그러신 분들 그렇죠. 종종 받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무튼, 그럴 때는 이제 1억까지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신 분들 내가 정말로 사업자금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내가 뭐 정말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너무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은행권에서는 안 되고요. 네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이제 사업자 대출로 네. 진행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를 잡고. 네, 그렇죠. 담보 잡고. 그건 한 얼마 정도 나와요? 그거는 이제 한도가 많이 나와요. 80%에서 80%나 나와요? 네, 방 하나 빼고 사업자금이니까. 예, 예. 방 하나가 뭔지는 아시죠? 네.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방공제. 그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생각해서 저희가 방공제를 해요. 서울은 지금 3,700. 좀 예. 올랐구나. 네, 네. 경기도 용인 포함해서 네. 3,400.
예, 비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에서 서울이면 3,700 빼고 대출을 해주는데 2금융권 대출이다 보니 금리가 높아요. 한 어느 정도 돼요? 대략 4% 중반. 4% 중반. 아유, 그게 어디야 나오는 게.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대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네. 안 그러신 분들 왜 은행 가면 지금 2% 후반도 있는데 너무 비싸다. 지금 2% 후반이 있어요? 네, 있어요. 2% 후반이. 있어요? 네, 많아요. 정상적인 대출이. 네, 우리 보통 주택자금 대출. 레오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적극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가서 대출 물어봤는데 2%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주택자금 대출을 전화 주셔요. 제가 2%대로 맞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연락처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1주택자들은 일단은 자금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생활 안정재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1금융권 대출보다는 좀 많이 금리가 높습니다. 1% 이상 비싸네요. 네. 그래서 생활 안정자금으로 그냥 나는 저렴한 금리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1억 받으시면 되고요. 네. 이게 1년에 1억씩이에요. 그래서 100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은 40% 한도 내에서 1년에 1억씩 40년 동안 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씩이면은 네.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회계 연도라서 어떻게 하냐면 음. 이제 1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네. 12월에 1억, 1월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해요? 네. 야, 이거 어차피 법에 불법 아닌 아니, 거잖아.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네. 이제 뭐 하면 욕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지 아니를 확실히 얘기해야 돼. 네, 이거는 정부에서 회계연도 네. 기준으로 회계연도 해줘라. 기준이니까. 예, 네. 나온 거라서 이거는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네. 12월에 받으시고 1월 달에 받으시면 1월에 받으시고. 2억까지 네.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이걸로 집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각서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누가 사셔야 되는 거냐면 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세대분들이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나는 분리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부모님한테 꿔서 네. 집을 사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을 생활 안정으로 받았으면 네. 부모님은 이제 각서를 쓰신단 말이에요. 집을 안 산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즘 뭐 꿔서 부모님한테 이자 드리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정확히 뭐 계약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통장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깔끔하게 그럼요. 얼마 대출을 했고 네, 이자를 그거를 금융권 빌려드렸고. 기준금 네. 이상으로 일단 이자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네.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요즘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그런 증여가 네.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네. 임대사업 등록 건수보다 증여 건수가 그렇죠. 더 많다.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후보님께서도 보여주셨고 그렇죠. 이게 다 네.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다 하고 계신 분들이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 부분들이고 주에서 또 내거든요. 세금을 그렇죠. 많이 내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나 뭐 욕을 할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또 신규니까 증여하는 경우에 예.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LTV 40% 그렇죠, 대출 그렇죠. 진행 가능하고요. 예. 이럴 경우에 증여하는 분들 이제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조금 낮게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럴 경우라도 우리는 시세대로 대출해드려요. KB 시세. 예,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자녀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신규 LTVDTI나 그냥 내가 그냥 증여긴 하지만 네. 매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예, 그래서 돈만 소득 왔다 갔다 하는 되시고, 뿐이고. 예. 소득 되시고 한도 되시고 하면 똑같이 신규로 대출 가능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다주택자분들을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번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일찍 그냥 주택 거래 좀 안 되고 쌀 때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오른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더 세금을 많이 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네. 절세의 요령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자들 하는 것들은 따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분들도 경험치도 높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1주택자 얘기만 가지고도 되게 할 얘기가 많네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그 은행 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제일 저렴한 거죠, 금리가. 그럼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저렴하죠. 아까 네. 말씀드린 2%. 제가 지금 최저로 나간 게 2.6%까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2.6%가 가능한 금리예요? 네, 가능해요.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분은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은행에 뭔가를 많이 해드리면 돼요. 아. 가입을 많이 하시면 돼요. 적금이라든지 그렇죠. 보험이라든지. 네. 요즘 은행들이 네. 가계대출이 많이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래가 없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네. 담보대출만 빠진 게 아니라
가계대출도 빠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예.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은행도 지금 힘들어요. 뭔가 팔아야 되는데 네.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야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은행에 가면 저한테 팀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팀장님 대출 거의 없어요. 은행을 먹여 살리고 계신 분인데. 대출 없어요. 맨날 그렇게 물어보시는 네. 지점장님이나 네. 네, 직원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가계대출이 많이 빠져서 은행들이 좀 많이 부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많이 낮춰놨어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이제 제일 싼 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6%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레오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2.6%에서 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2.9%까지. 2.9%, 네. 2.9%요? 네. 이것도 정말 저렴한 금리 아닌가요? 전 2%대 지금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진짜요? 예. 아, 최근에 나는 좀 지금 있어요. 누구한테 대출을 받은 거니까. 레오님한테 받아야 될 걸. 아, 그러게요. 이거 끝나고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1주택자들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또 뭐 있나요? 집을 살 때? 무주택자들은 그냥 1주택자 기준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 예, 무주택자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택자는 일반,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을, 이상의 집을 사면 네. 그냥 똑같아요. 1주택자나. 네. 근데 무주택자인데 네. 6억 이하, 네. 소득 7천 이하, 이러면, 우리가 그 보금자리론으로 하시면 60%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보금자리론 안 하거나 일반 은행에 살 거야. 그러시면 50%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다르네. 네, 예. 6억짜리야. 6억짜리면 66에 예. 36 해도 그 뭐죠? 3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은행에서도 어차피 50%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 예, 그래서 오히려 부수거래 하고 나는 저렴한 금리 쓰겠다. 그러시면 그냥 일반 은행에서 50% 대출 가능하세요. 이율도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오히려 부수거래하면 더 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금자리로는 3.13% 나오는데 2%까지 2%대도 나오니까. 야,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쵸. 보금자리론보다 이쪽 은행 일반 상품도 일반 나쁘진 상품도 않아요. 괜찮다. 예,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최선의 상품으로 이렇게 조건을 다 여쭤보죠. 뭐 소득이 얼마, 집이 얼마, 뭐 이런 거 다 일단 네. 저희 직원분이 먼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싹 정리를 하면 제가 거기에 맞는 상품으로 상담을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금융권은 은행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시중은행들. 보험사 대출은 어때요? 보험사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금융권 아니냐, 네. 내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막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출을 받으면 살짝 떨어져요. 일단 신용 은행도, 하니까. 네, 은행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다시 올라가요. 내가 이자 잘 내고 막 이러면 금방 회복하는데 보험사도 어차피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시면 쓰시면 돼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냐 은행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네. 그냥 우리가 뭐 중도상환 수수료 좀 적은 걸 쓰겠다든지 뭐 이러시면 보험사도 나쁘진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보험사 쪽도 그 소개를 해주세요. 당연하죠. 예. 제가 최근에 저축은행까지 모두 섭렵을 하기로 저는 얼마 전에 저축은행 지점장님도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을 알려주셔요. 그랬더니 그 저축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요즘 이제 질권대출하고 네. 그다음에 PF 대출 아시죠? 아. 그러니까 땅을 사서 내가 예. 집을 짓겠다. 이러시는 예전에 분들. 많이 하다가 네. 금융위기 때 좀 많이 좀 폐업을 하신 데가 있으셔서 네, 근데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저축은행은 질권 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그 근저당을 근저당? 네, 잡고 대출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우리 그 일반인들 개인이 하긴 조금 어렵고요. 네, 네. 기업체 사업하시는 네, 분들, 그쵸. PF 하셔야 될 분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긴 1금융권에서 PF 쪽으로는 잘 대출 안 해주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해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 대출은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예금 금리는 또 저축은행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네. 이용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시중은행과 시중은행. 보험사 네. 그리고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은행을 쓰셔요. 은행. 그렇죠. 은행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살짝 뭐 핀트가 안 맞아. 뭐 대출을 하는데 바로 상환해야 돼. 이러면 네. 이제 보험사 가시는 경우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사가 또 갑자기 또 특판이 나와서 금리가 싸다. 그럼 그때 보험사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싸긴 싼 거예요? 네. 가끔 가다가 특판 가끔 가다 나왔다고 특판 나와요.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네, 그럴 때는 이거 괜히 장사 쏘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빨리 그 상품을 아, 써야 돼. 왜냐하면 그래요? 한도가 얼마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거 다 팔고 나면 그냥 끝이야.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유명하시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쉬쉬하면서 팔아요. 쉬쉬하면서. 아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갑자기 제1금융권이라 특판이라고 그러면서 네. 1,000억을 대출 받으라는 거야. 내가 1,000억 대출 받아서 뭐래. 역시 빠시오님 능력 되시니까 1,000억이나 팔아달라고. 예, 그래서 와. 제가 아시는 분들 좀 소개는 해드렸는데 했는지 네. 안 했는지 모르겠고, 예, 아무튼 그런 경우, 그게 진짜 특판이구나. 네, 저는 그냥 특판 나와요. 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네. 보면은 마트 가면은 1년 내내 세일을 그쵸, 하잖아요. 1년 내내 세일인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은행하고는 얘기죠. 좀 틀려요. 이제 어. 어느 정도 실적이 채워지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네, 그때 마침 내가 타이밍이 맞으면 그냥 그 은행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안하다 친구야 의심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조금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다 주택자들 좀 대출을 알려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지금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투자를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세요. 네. 물론 지금 갭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물건이 별로 이제 마땅한 게 없으니까 갭이 워낙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전세가가 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출이 두 가지 경우인데 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전세가 나가지고 역전세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임시 변통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 일단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두 개 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내가 네. 다주택자인데 집을 살 거야. 그렇죠? 예, 추가. 비규제는 어차피 60% 다 되니까 그쵸, 그거는 거기는 뭐, 논할 예. 거 없고요. 우리가 네. 이제 원하시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이잖아요. 조정 조정 지역까지. 대상 지역. 예. 보통 거기에 여기까지. 관심이 많죠. 대부분 예. 다 그러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지역까지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돼요. 안 되잖아. 추가 대출은 안 되지. 예. 일단 신규로 내가 집을 사는데 다주택자야. 네. 그럼 대출이 안 돼요. 근데 다주택자인데 되는 분들은 네. 1주택을 제외하고 내가 한 집이 30채 있는데 네. 1주택을 제외하고 29채를 임대 등록을 했어요. 임대 등록. 그럼 나는 1주택자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1주택, 기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요. 네, 이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40%고. 네,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그 임대 사업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자기 네. 집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네. 많지 않고요. 네. 내가 뭐 한 10개인데 네. 10개인데 3개는 임대 등록 되어 있고 7개는 안 돼 있어. 이런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대출이 안 많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은 어차피 지금 임대 사업자 대출이 안 돼요. 40%밖에 안 되잖아요. 임대 사업 대출은 좀 나와요, 그래도? 근데 이게 또 투기 지역은 1금융권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2금융권에서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1금융권을 제외하고 2금융권도 RT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업자. RTI. 예. 예, 사업자들은 RTI를 본단 말이에요. 네. DTI 같은 거예요. 네. 예, 소득으로 보고 RTI는 월세로 보는 건데 월세로. 예. 주택은 월세가 안 높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월세 그쵸. 때문에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상가도 RTI를 아니고.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매매 사업자를 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매 요즘은 사업자.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내오시면 네. 대출을 80%에서 네. 방공제 하나 빼고 해드려요. 예, 방공제는 꼭 하나씩 네. 하는구나. 네. 예. 그러면 우리 방공제는 이제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네. 뭐 3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잖아요. 이거 그냥 시중대출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80% 내가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대출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매매 사업자 80%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온다고. 다 나오, 그렇죠. 예. 나 20%만 있으면 옛날 되잖아. LTV 70%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80%에서 방공제 하나 빼고 네. 매매 사업자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예. 이제 우리 법인이랑 이건 뒤에서 얘기할까요? 아니, 지금 하셔도 해도 돼요. 될까요? 예, 네. 예. 그러면 매매 사업자를 개인으로 낼 거냐, 네. 법인으로 낼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네. 요즘 최근에 법인 대출을 좀 많이 해서요. 정말. 그것밖에 나올 게 없다고 네, 판단한 근데 것 같죠. 이 법인 네. 대출을 해주는 곳이 네. 2금융권이에요. 1금융권에서 1금융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주택 법인 대출 안 투기 지역, 받아서. 예. 투기 지역 법인 사업자 대출 1금융권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2금융권에서 하는데 2금융권은 규모가 작아요. 네. 돈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런데 법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의 돈이 많이 떨어져 가는 데다가 예. 2금융권들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합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조합원 비율? 이게 뭐냐면 예. 신협, 새마을 이런 것들은 다 지역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자기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대출이에요. 그렇죠. 그죠? 원래 생긴 이유가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그 지역에 맞는 거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서초신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있다고 치고. 서초새마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서초 구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라. 그래서 그 비율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좋다고 하는 곳으로는 다 전국에서 몰려들다 보니 자기네 조합원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돈이 없다는 거야, 은행에서. 아무리 네. 이금융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이게 지역마다 할당이 있구나. 그쵸. 그 넘어가게 되면 안 돼. 네. 그러네요. 난 지역민을 위해서 아. 해줘야 되는 대출이 반, 그 외 지역이 반인데 네. 타 지역 사람들 거 반을 다 썼어. 그러니까 그게 서초구면 서초구에서만 끝내야 그렇죠, 되는데 다른 데 그렇죠. 것까지 다 하면 안 다른 된다. 데 거 다 해버렸으니까 네. 이제 그 기타 지역 비율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쵸, 그쵸. 이제 나는 서초 구민을 위한 대출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면 서초구로 옮기시면 돼요. 개인은 네네. 옮길 수 있잖아. 나 서초구로 그렇죠. 손입할 수 있죠. 이사 갈 수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럼 서초 구민을 위한 대출을 쓸 수 쓸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법인은 할 수가 없잖아. 서초구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는 있는데 이게 과밀 억제 지역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못 하잖아요. 5배. 네, 그러니까요. 실익이 없지. 법인은 못 옮긴단 말이에요. 네, 지방에 있어야지. 그래서 네. 법인 비율이 이제 거의 더 많이 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좀 대출을 쉽게 가려면 네. 개인 매매 사업자가 요즘은 조금 유리해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비율이 차면 그때는 또 법인 거를 받아주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살짝 경고등이 이렇게 켜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 현장에서 그렇겠네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딱 거기만 가능하다고 또 사람들이 또.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법인을 되게 많이들 이렇게 트렌드인지 유행인지 좀 많이들 이렇게 하려고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방법을 그렇죠. 찾다 보니까 네. 법의 테두리에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그렇죠. 다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히 좀 이렇게 조율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무조건 법인으로만 해야 돼, 개인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서 네. 대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법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더라고요.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료 다 그렇죠. 또 따로 뭐 내시는 기장 거예요? 비용도 또 해야 네. 되고 기초 또 이제 또 이제 세무 그런 것도 대리도 해야 되고 그쵸. 본인이 다 못해요. 복잡해서. 못해요. 맡겨야 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비용적인 부분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 무주택자인데요. 네네. 법인 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무주택자인데. 네, 그래서 네네. 아 죄송합니다. 무슨 네, 네, 무슨 게 아니라. 네. 왜요? 그러시면 아니 법인으로 해야 뭐 유리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쵸.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시긴 한데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이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거 다 네. 채우고 안 됐을 그쵸. 경우에 또 고민을 법인은, 해보셔야지. 네, 이게 이제 아마 맞아요. 그런 책들이나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리가 뭐든지 다 그래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출을 하는 게 제일 아유, 그럼요. 저렴한 거예요. 정부 그쵸? 시키는 것들 하는 대로 제하면 네. 제일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시고 네. 그다음에 뭐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로 매입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주택자인 다주택자인 경우에 매매사업자 내시든지 법인 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대출은 다 돼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전세 태고 자금이에요. 근데 요즘 태고 자금. 지금 저도 몇 번 상담사를 받았는데 네. 제가 바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네.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입지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수요가 빠져서 제가 입지 잠시, 수요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그건 지금 진짜? 예. 기존에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대. 이미 만료는 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저 전세 퇴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1주택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다주택자여도 규제 외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전세 퇴거 자금은 우리 규제 외 지역은 60%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만큼 해줄 수 있어요. 규제 외 지역. 아, 그래요? 네, 전세금 가능해요. 전세금, 그러니까 우리 LTV 60이잖아요. 규제 예, 외 지역은. 예. 그 예를 들어서 인천 규제 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천에 있는 뭐 한 3억짜리 집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LTV 60% 충족하는 한 범위 내에서 1억 8천이잖아요. 368. 네. 1억 8천인데 뭐 보증금이 2억이야. 2억이야. 네, 그럼 1억 8천 가능해요. 아. 네, 규제 외 지역은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서울이야. 네. 서울 아니면 네. 용인이 요즘 용인이
용인이 갑자기 또 이렇게 묶여버렸잖아요. 조정지역으로 네네. 기흥구. 네, 기흥구. 예, 예전에 용인은 이제 규제 외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편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네. 용인시 기흥구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1주택자까지밖에 전세 퇴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은 세입자하고 원활하게 조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뭐 해드릴 수는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비용이 드신단 말이에요. 비용이. 세입자한테 조금 잘해드리고 내가 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내가 당장 분양받은 집에 세입자가 다 들어가야 된다. 돈이 다 필요하다. 네, 내가 잔금을 쳐야 된다. 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주인하고 이 협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대인을 이분들도 이제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임대인 계속 전화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렇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 임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우리가 왜 일반인들은 내용 증명 하나만 받아도 손이 벌벌벌벌 네. 떨린다 이런 네.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빼드리는데 방법은 사업자 대출로 가면 돼요.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예, 근데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RTI를 보니까. 네. 매매사업자로는 또 진행하는 곳이 있긴 한데 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 예, 일반 사업자. 내가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또 네. 80%에서 방 하나 빼고 예, 규제 지역이지만 가능은 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네, 뭐 어떤 무슨 문제가 문제냐면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잠깐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세입자 들어오면 네. 우리가 어떻게 네. 상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비싸요. 비싸. 어. 1.7%에서 2%. 예. 그럼 2억을 빌리면 400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네. 많이 들어요. 세입자하고 협의를 최대한으로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을 것 같고 세입자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세입자 분들한테 그 차라리 월세, 차라리 그 월세라고 지원을 해드리는 그 뭐라 게 그럴까 이자. 그렇죠. 예, 이자보다 좀 더 드려야겠죠. 네. 예, 그 정도 드리는 그렇죠. 게 낫겠죠. 네. 조금 참아달라고. 그렇죠. 예. 근데 1주택자까지는 그냥 60%에서 한도 대까지 해드리니까 조정지역이니까 네. 이런 경우는 1주택자들은 별 문제가 안 문제가 돼. 없어. 보통 뭐 세채를 찌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대출이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방법을 찾으면 다 되는데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거죠. 많이 들어. 예, 이자가 사업 높거나 뭐 중도가 중도금 높거나 상환 수수료가 많거나 네, 예, 그러네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래서. 방법은 있네요. 일단 당장 음.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 상품들을 다 조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본인이 잘 안 되시면 이게 은행 직원들도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자기가 파시는 물건들만 아실 맞아요. 테니까. 네, 레오님 같은 이제 이런 좀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레오님이 최고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좀 감사합니다. 예, 이 방송이 네. 한 30만 40만 분이 듣고 계신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요. 제가 몇 분 소개해드렸고 그 소개 받으신 분들도 다 만족하셨어요. 다 좋은 분들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의뢰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막힘이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런 뭐냐면 거죠. 레오님은 부동산을 아시잖아요. 일반 그렇죠. 매매도 많이 해보셨고 경매도 해보셨고 경매. 그러니까 해볼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을 다 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아마 전문가 분들이라 하셔도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속속들이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네,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마음을 네. 그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그 마음 그쪽 편에 서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길어져서 네. 한번 좀 끌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2부에서 그러면 2부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